안녕하세요. 제 70일에 포럼홀의 정기 토론회에 발제를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부제로는 작전이 아닌 전략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왜 미래가 바이오 헬스 산업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부가 가치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은 바이오 헬스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어느 누구나 미래는 다 나이 들고 고령하다면 헬스에 위탁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 들어서 더 앞으로의 세상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헬스 산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대학교에 있는 임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걸 느끼세요? 이게 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독일, 대한민국, 프랑스, 미국, 영국 많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가운데 딱 있습니다. 일본, 캐나다까지. 여기서 우리가 선진국 중에 한 나라가 좀 빠진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작년도에 저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1,000달러로서 G7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빠진 나라가 있어요. 원래 G7에서. 이탈리아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확 높아진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는데 이탈리아는 7% 정도 돼서 팬데믹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G7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진국에 살고 계시고요. 왜 첫 그림을 제가 이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행복한 삶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보다 다음 세대에 있는 어린애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바이오 헬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디스플레이, 세미컨덕터, 오토모빌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경쟁력이 5위 안에 드는 산업들입니다. 제조업이 아주 강력한 한국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선진국은 물건만 잘 만들고 이렇게 잘 짓고 하는 거로 선진국은 안 됩니다. 문화가 같이 가야 진정한 선진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장금이 2003년도에 이제 K 드라마로 해서 2004년도 쌓였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요. K 시네마를 보시면은 작년에 스위트 홈이라는 웹툰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이 잘 아는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국내 제작사가 만든 거를 전폭적으로 도입을 했고 작년에 넷플릭스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 것 중에 웹드라마로서 10부작인데 전 세계 13개국에서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드라마도 그렇고 이런 시네마도 그렇고 전국을 잡는 거죠. 또 하나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실 거는 작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92회 미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감동상을 비롯한 4개의 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드라마, 시네마, 드라마. 문화를 우리가 보여주는 문화가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 뿌듯한 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끼가 있다는 말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음악과 미술을 공감할 때 가장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과학기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봤을 때 K-팝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남스타일이 17년도에 30억 뷰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TS.
미국 빌보드 차트 넘버 원을 했고요. 최근에도 넘버 5 안에 계속 드는 곡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가 왜 1위를 했냐는 그냥 흥이 좋고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사가 많은 젊은이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달래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게 또 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거에서부터 보는 거에서 그리고 같이 즐기는 것까지 이제 선진국 G7에 들어갈 충분히 자격이 있고 앞으로는 더 앞으로 나갈 길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요. 맨 왼쪽 우측에 좌측에 있는 게 저기 서울의 판자촌입니다. 이게 지방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19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70년대 초반까지 그랬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모든 게 폐허로 됐을 때 53년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2016년도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한 8번째 국가가 됐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가 세계 10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생각한 건 국민소득은 세계 7위인데 총생산은 10이라는 말은 뭐가, 이게 왜 등위가 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는 총생산에 비해서 국민 각자가 갖는 소득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부의 갈등도 있지만 다른 전 세계로 봐서는 그래도 소득이 분배되는 거라고도 한편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모든 정상이 모이는 2010년도에 서울 서밋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그리고 2년 전 평창에서의 겨울 올림픽을 저희들이 치러서 기술, 문화, 국제 행사 모두가 하는 스포츠 가히 선진국에 가담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자부심도 따라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 제품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1위에서 5위 사이에 뭐 조선, 반도체, 화학, 철강,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이런 아주 현대 4차 문명 특히 중요한 많은 제품을 포함한 많은 제품이 국내 5위를 달리고 있다.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우리나라만이 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차관을 받았던 나라가 차관을 주는 나라로 된 거는 우리나라 딱 하나입니다. 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받는 나라가 계속 받기만 하면, 원래 받던 사람은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받던 상황을 극복하고 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딱 한 나라만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팩트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을 전쟁 직후 53년도부터 지금 18년도까지고 지금 2000년도인데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보시면 53년도에 67불이었어요. 1인당. 그게 지금 18년도에 31,349를 하면 몇 배 정도 소득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최극빈국에서 G7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467배가 늘었어요. 소득이. 이거는 국민이 1인당 인컴입니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고 19, 20년도는 글로벌한 경기 침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는 3만 1,000불 정도로 살짝 내려온 정도로서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급격히 67불에서 2만 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만 불에서 3만 불 금방 갈 것 같았죠.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14년 걸렸어요. 14년. 그때 우리는, 야, 2만 불 이런 속도면 3만 불이면은 여기 뭐 한 5, 6, 7년 있으면은 가는 거로 2006년도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한 7년 있으면 가는 거로 기울기 봤는데 2배인 14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러면 3만 불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4만 불, 5만 불, 6만 불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지, 우리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만에서 3만보다 3만에서 4만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는 동안에 그동안 국내의 동향이 어땠는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융위기가 2008년도인데 4.7은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 있었고요. EU 재정위기, 그리고 경기 침체를 2012년부터 미국이 했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극복을 한 거죠. 중간에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의 폭탄은 작년 코비드-19의 팬데믹에 의한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럼 이런 침체를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가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상당히 잘했는데 좀 지난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인류 기술이나 인류 상품의 숫자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만들어서 하는 건 잘하는데 원천 기술 쪽은 우리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서 최국빈국에서 G7에 들어갔고요. 무역거래가 2011년도 1조 2만 불에서 지금 3만 불 됐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유가 원재재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거는 급격히 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저출산,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다 아시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빈부격차, 통일은 반드시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거를 뭐냐? 우리가 제조업으로 컸고 우리가 수출을 하는 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과학기술 개발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다. 이것만은 답은 아니지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 무역거래 2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갈 방향은 창의적 과학기술로 국가발전 기본틀을 구축하고요. 3, 4년, 5년 후가 아니라 2, 30년 후에 뭘 먹거리로 할 건가를,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5년이 아니라 2, 30년 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그리고 고수익을 나타내는 산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것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며, 또한 바이오 헬스를 기반으로 다른 IT, NT와의 첨단 융합 기술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헬스가 왜 중요하냐? 일단 고부가 가치고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니까는 좋은데 전략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당면한 4대 문제가 이겁니다. 보건, 식량, 에너지, 환경. 이거는 우리가 사는데 좀 편한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과학 기술로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이러한 기본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에 관한 고령화, 만성질환 문제도 급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인데,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동남아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다. 단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IT 시대를 지난 다음은 뭐냐? 거기에 대한 핵심 전략 산업을 바이오로 잡았고요. 또한 그걸 기반으로 한 신산업이 창출돼야 된다고 많은 전 세계적인 MIT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장도 해야 되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또 재미있는 건데, 이게 2008년도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트렌드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인데요. 전체 GDP 중에서 헬스에 관계되는 비용 지출이 몇 퍼센트냐? 16.6%입니다. 굉장히 크죠. 뭐 50%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면 전체 그 많은 섹터 중에 16.6%인데 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요. 다른 섹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예를 들면 국방비요. 국방비는 헬스 비용의 3분의 1분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 전체 에너지 비용은 5분의 1. 그리고 이 자동차, 거대한 가정도 사업은 6분의 1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대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라는 거죠. 즉, 그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얻는 고부가 가치도 있지만 산업 사이즈 자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잘하면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분야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거는 미국 내 문제인데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바이오 헬스가 16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최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자동차의 2.5배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얘기, 아까는 미국 얘기는. 그리고 반도체의 거의 4배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반도체 시장의 4배? 이거 그렇게 쉽게 인정하기 쉽지 않은 섹터의 그 사이즈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많은 큰 시장 가서 잘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비용의 그 증가율인데 헬스 비용의 증가율이 공급이 늘어난 거랑 소비자 물가가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보다는 거의 1.6배 정도가 헬스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장이 커가는 시장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단,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시장이 큰 팩터는 확실하다고 보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대부분 16에서 뭐 21%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크고요. 현재 제약의 경우는 유럽과 미국과 일본 합하면 전 세계 84%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한 55% 정도 되고요. 유럽이 한 25%, 일본이 한 10% 내외 조금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유럽 하면 거의 뭐 70, 80%는 시장이 거기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흥 국들이 커가면서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약을 못 썼는데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국가가 국력이 좋아지면서 의약품을 쓰는 비용이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다는 이쪽 분야에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기술 수출한 게 9조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레고콘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잘 아시는 건 한미, 유한양행 정도인데요. 이 나머지 다 벤처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미나 유한양행이 그 선두로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제약 기업은 개발을 안 하고 사다가 팔던 기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 안 됐습니다. 20년, 25년 뿐이 안 됐습니다. 시작을 한 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10년 미만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구조했고 2019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금액이 이 건수 사이즈가 커졌다는 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서는 2천억 뭐 4조짜리도 있지만 이런 사이즈가 작년에는 뭐 1,000억, 2천억짜리도 많았는데 좋은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소기업은 어떤 좀 경향이랄까요? 트렌드가 있느냐 보면 요새 요 얘기는 좀 잘 들으시면 괜찮은 게요.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이라는 건 10에서 15년이 걸리고요. 돈으로 따지면 한 5, 6천억에서 1조까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시장의 사이즈는 제품만 개발이 되면 20조까지도 한 제품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어렵냐? 예를 들면 10,000개의 후보 물질을 테스트해서 15년 후에 1개의 신약이 나오는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치느냐. 중간에 세포를 해보고요. 세포를 해봤더니 괜찮아 하면 그 다음에는 동물에다 합니다. 전임상이라고 해서. 사람한테 갑자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독성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다 해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쥐에다가 하다가 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원숭이까지 합니다. 이거는 그 약품에 따라서 어느 동물에 하는 게 효과적인가는 따로따로입니다. 그게 끝나면 동물한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안정성,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그걸 3단계로 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는가를 보는 임상 1상. 그 다음에 약은 효과는 아직 안 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동물은 확인했지만 부작용이 없으니까는 사람한테 해봐도 되겠네 해서 2상은 효과를 봅니다. 그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2상을 했는데 소수의 사람한테 해서 효과가 봐서 괜찮다 그러면 임상 3상은 규모를 대폭적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객관적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뭐 미국이나 경우는 FDA에 제출해서 오케이 받으면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고요. 그게 15년 정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개가 1개가 되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중간에 가면서 10,000개가 처음에는 한 500개 떨어지고 그 다음에 50개로 남고 20개로 남고 이제 단계로 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리스크가 크니까 벤처기업은 한 아이템으로 쭉 가다가 이거 안 되면 1,000억짜리가 바로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백억 했던 거가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떤 전략을, 여기 전략입니다.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키웁니다. 예를 들면 기본 기술이 있으면 여기다가 A라는 물질을 붙여서 기억이라는 질병에다가 쓰고 또 여기다가 다른 물질을 붙여서 기본 베이스 테크놀로지는 같은데 다른 물질을 붙여서 다른 약에 쓰고 이런 거에 전략을 할 수 있는 아주 여러 질병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을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 이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해봐서 안 되면 버리고 또 딴 거 해보고 여기에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될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플랫폼 테크놀로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이러한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진 제약회사가 시장에서 즉 증시에서 가장 많은 그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는 인기가 끌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돈이죠. 근데 그러면 뭐 회사가 돈을 벌면 다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요. 중소기업이 몇천억이라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좋아. 그러면 다음 연구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연구를 위한 펀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져야 시장에서 평가를 이
회사는 A라는 게 실패할 수 있어도 B, C, D가 아주 또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 펀딩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이 이와 같이 기본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ABL 바이오 같은 거는 항체를 기존에는 한 군데 한 가지 약만 붙여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회사는 두 가지 항체 물질을 붙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기존에 하나만 가지고 안 됐던데도 계속 트라이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는 안 됐지만 두 개의 약이 상승 효과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더블 그 항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더블 머티리얼을 쓸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 군데서 있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알테오제는 주사를 맞으면 병원 가서 뭐 6시간 받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질에다가 한 방에 놓을 수 있는 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벌써 6조를 수출했어요. 그 약은 병원에 안 가도 쓸 수 있는 약을 하고 많은 편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어떤 기술이 어떻게 되는가의 이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팩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